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사건은요, 부산 중소기업 사장 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자,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그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와 시간을 두고 같은 날 아내가 실종이 됐고요. 지금 2020년 현재까지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2007년 4월이고요. 자, 사건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7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모 중소기업 사장 최낙율 씨와 그의 부인 조영숙 씨가 같은 날에 종적을 감춥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까지 13년째 두 사람의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한 해 실종되는 사람이 3만 명 이상이라고 제가 서두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어떤 혐의점이 있는 사건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중소기업 대표 최낙률 씨의 경우에는요, 실종 당일 이후로 완벽히 연락이 두절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 조영숙 씨는 실종 이후에 약 17일 정도 전화가 와요. 그 아내 핸드폰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물론 이게 조영숙 씨 당사자인지 상황을 들어보면 본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 뒤로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실종이 된 상태고요. 자, 최낙률 씨의 동업자가 사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 역시도 사실 2012년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고 현재까지 미자 사건입니다. 자, 사건을 한번 보시죠. 2007년 4월 19일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낙률 씨는요, 동업자 백 씨에게 건네줄 서류가 있다면서 중구 남포동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즉 동업자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자, 남포동에서 백 씨를 만난 이 최 사장은 그에게 어떤 서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회사에 몇 시에 들어갈 거냐는 백 씨의 말에 좀 이따 들어갈 거다 라고 말한 후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떠납니다. 자, 회사에 몇 시에 들어갈 거야, 좀 이따 들어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진술한 사람은 동업자 백 씨겠죠. 자, 그런데요, 그 이후로 최낙률 사장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낙률 사장을 가장 마지막으로 보았을 동업자 백 씨는요, 최낙률 사장이 불안해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다, 초조해하는 모습도 없었고 그냥 평상시 모습과 같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백 씨만의 진술입니다. 자, 그날 저녁에요, 최낙률 사장의 부인 조영숙 씨가요, 저녁 식사를 차리다 말고 불도 켜놓고 식사 준비 중에 갑자기 남편의 부탁을 받고 백 씨에게 서류를 받을 것이 있다라고 회사 공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내 조영숙 씨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부가 같은 날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종적을 감춘 것입니다. 가족들은 충격이 굉장히 심하겠죠. 자, 이 둘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최 씨의 동업자 백 씨입니다. 자, 최 사장의 가족들은요, 조영숙 씨가 그 당시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종 얼마 전에 갑상선 수술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17일이라는 시간,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비울 처지가 아니었다, 약도 복용을 했어야겠죠. 최낙률 사장 역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새로 시작한 또 사업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리를 비울 상황도 아니었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부부가 스스로 잠적했다, 뭐 그랬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것이죠. 자, 경찰은요, 최 사장 부부가 납치되었을 거라고 전제하고 그 당시 수사를 합니다. 사건이 발발되고 4일 후에 4월 23일에요, 최낙률 사장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휴대전화가 발견된 장소가 이 최 사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최 사장의 차 에쿠스는 경북 경주에서 발견이 됩니다. 고로 핸드폰이 집 앞에서 나타났다라는 거는 누군가 갖다 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 아파트 단지에 들어왔다가 변을 당한 것인지 그래도 아니면 범인이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아내 조영숙 씨의 상황은요. 자, 사건 수사에 더욱 혼란을 준 어떤 기폭제가 되는데요. 최낙률 사장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되고 그로부터 4일이 지난 후, 즉 4월 27일에 그 문제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자, 그 전화를 건 사람은 같은 날 종적을 갖춘 조영숙 씨로 봅니다. 경찰에서. 자, 조영숙 씨는요. 힘없는 목소리로 남편을 바꿔달라 라고 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은 건 그 핸드폰을 취재하고 있었던 담당 경찰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찰입니다. 끊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요. 조영숙 씨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전화하겠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상하죠? 조영숙 씨 본인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해서 강요받는 상태에서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조영숙 씨가 아닌 다른 여자일 확률이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조영숙 씨가 맞다면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 3일이 지납니다. 4월 30일이 돼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조영숙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 이때는요. 전화를 경찰이 받은 게 아니고 조영숙 씨의 친구가 받습니다. 이 전화에서 조영숙 씨는요. 친구에게 인생에 대해 굉장한 한탄을 쏟아부었다라고 하고요. 나는 불가에 귀의하겠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전화의 발신지가 경주시입니다. 이때 이분들의 나이가요. 50대 후반 중반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굉장히 어린 나이는 아닐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경찰들은 이 미스테리한 전화의 실체를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6일이 또 지나요. 5월 6일에 조영숙 씨는 최낙률 사장의 휴대전화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문자를 남깁니다. 자, 그 직후에 두 아들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데요. 희한한 거는 아들들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자, 이번에는 경주가 아니고 대구광역시입니다. 발신지가요. 이날 문자와 전화를 마지막으로 조영숙 씨와의 연락도 완벽히 끝납니다. 자, 종적을 감춘 지 5일이 지난 4월 24일에요. 친구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발신지가 이때는 부산입니다. 부산의 주례동과 부전동입니다. 자, 보세요. 경주, 대구, 부산. 자, 발신지가 이렇게 뜹니다. 부산의 주례동과 부전동, 남산동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자,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조영숙 씨는 4월 19일에 종적을 감춘 후에 적어도 4월 24일까지는 부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5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조영숙 씨가 여기에 있었거나 또는 휴대폰만 있었거나 함께 있었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자,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 동안 그녀에게서 온 연락을 참고하면은요. 조영숙 씨는 최낙률 씨와 같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도 최낙률 사장의 행방을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자유롭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다면 왜 부산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마치 경부고속도로를 따르듯이 울산, 경주, 대구 근처지요. 이러한 동선으로 이동을 했던 것인지 또 왜 가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밝히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요. 조영숙 씨가 정말로 납치되었다면 또 옆에 납치범이 있어서 그의 어떤 감시하에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의해 납치범의 위치가 발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족들과 연락을 또 하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납치범 입장에서 본다면요. 굳이 위치를 물론 움직이긴 했습니다. 움직이긴 했지만
전화통화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납치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최낙률 사장의 자동차가 발견이 됩니다. 가족, 지인들과 17일 동안 전화통화만 주고받았을 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조영숙 씨의 미스테리한 상황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요. 실종 11일째인 4월 30일에 최낙률 사장의 자동차가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 차를 통해 미뤄본다면 최낙률 사장의 마지막 행적은 경주가 되는 거죠. 자, 동업자 백 씨와 헤어질 때 회사로 갈 거라던 최 사장이 경주로 넘어가서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최낙률 사장이 경주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갔을까요? 왜 최낙률 사장의 자동차가 경주에 버려져 있을까요? 그 당시 경주에서는요,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업에는 큰 이권이 걸려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액수가 수십억 단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업의 개발조합 이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 씨라는 사람이 최 사장에게 이 사업에 투자해보지 않겠냐, 만일 계약이 성사되면 개발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최 사장은 이 씨에게 3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이 굉장히 지연되면서 이에 기다리다 지친 최 사장이 내가 당신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왜 이렇게 늦냐, 그 이 씨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언쟁이 일어났으면서 경주의 모 커피숍에서는 서로 몸싸움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이 있다는 것을 경찰이 알고 이 씨를 또한 유력한 용의자로 잡고 혐의점을 조사를 하는데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혐의점도 굳이 발견되지 않아요. 자, 또 최 사장이요,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도 사건 즈음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3년 전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결정적으로 이 씨가 최 사장과 같은 날 실종된 아내 조영숙 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아내의 얼굴조차 몰랐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고로 경주에서 용의선상에 올랐었던 이 씨는 배제가 됩니다. 다시 동업자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용의자는요. 자, 경찰은요, 이 사건을 최 사장 부부가 실종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그때 봅니다. 그래서 최 사장의 두 아들들과 투자 문제로 드자비를 했던 조합이사 이 씨, 그 다음 동업자 백 씨, 이렇게 용의선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 둘 다 알리바이가 있어요. 알리바이를 깨지를 못합니다. 최낙률 사장 부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큰 이익을 보는 것도 없는 것으로 경찰은 그 당시 판단합니다. 하지만요, 가족들은 이 동업자 백 씨를 강력하게 의심해요. 자, 가족들이 백 씨를 의심한 이유는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낙률 사장과 아내 조영숙 씨를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백 씨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서류를 건네주고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만났다 헤어졌다. 백 씨입니다. 그리고 남편 최낙률 사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다 말고 밤에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백 씨를 만나러 갔어요. 서류 전달 때문에. 자, 어쨌든 동업자 백 씨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을 본 사람입니다. 또 최 사장의 가족들보다 더 많이 경찰들과 접촉을 합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마치 자신이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행위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 씨는 당연히 극구 부인을 하겠죠. 백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사장으로부터 3억을 투자를 받은 경주의 개발조합 이사 이 씨를 조사해라,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강력하게 합니다. 자신은 최 사장이 죽는다고 해서 전혀 얻을 이득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요. 약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좀 들어갑니다. 본인이 범인이 아니면 본인이 범인이 아닌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인데 경주에 있는 이 씨와 연계를 시키지요. 의도적으로. 동업자 백 씨가요. 그리고 차량이 경주에서 발견됩니다. 조작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처음부터 이 사건에 혼란을 준 것은 바로 이 조영숙 씨의 전화입니다. 이 미스테리한 전화 때문에 부부가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실종된 것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회사와 집은 부산인데 경주, 대구 뭐 이런 등지에서 전화를 한다라고요. 조영숙 씨의 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흔적을 남깁니다. 조영숙 씨는 대구에서 실종된 것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점으로 보면요. 일단 최 사장은 경주에서 실종이 되고 조영숙 씨는 대구에서 실종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납치되었다고 보기에는 자유롭게 통화를 한다는 점에서 경찰 측에서는 이거 혹시 심지어 자작극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품은 바가 있다고 해요. 자, 다시 조영숙 씨의 미스테리한 전화 문제를 파헤쳐 보면은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 자연스러운 흐름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한다라면 그게 완벽하게 진행이 되기가 쉽지가 않지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통화를 했다면 그냥 집에 돌아가면 될 것인데 17일이라는 꽤 긴 기간 동안 그녀는 전화만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들과의 통화에서 말을 안 합니다. 아들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말을 안 했다라는 거죠. 과연 그때 전화를 한 게 조영숙 씨가 맞을까요? 자, 4월 24일, 4월 27일, 4월 30일, 5월 6일 등 조영숙 씨는 남편, 친오빠, 아들, 친구들에게 각각 전화를 했는데요. 친구들에게는 불가에 귀의할 테니 아들들을 잘 부탁한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등의 좀 고민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꽤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달라요. 친오빠 대신에 전화를 받은 올케에게는 그저 언니야 이 한마디 하고 말없이 있다가 끊고 더 가까운 꼭 전화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아들들에게는 전화하고 한 10초 뒤에 끊어버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조영숙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조영숙 씨의 전화를 받았던 친구 A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영숙 씨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건 맞는데 친하게 지낸 거는 사실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친구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영숙 씨가 전화를 별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자, 이런 건 역시 조영숙 씨의 휴대전화는 17일 동안 친족들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건 인물이 과연 조영숙 씨가 맞는지를 의심하게 하죠. 자, 갑상선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집에 들어오면 되는데 남편도 없어진 상태에서 좀 거리가 있는 올케나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자체가 조영숙 씨가 아니거나 한거불능 상태, 납치 상태에서 강요된 전화를 한 것으로 밖에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조영숙 씨가 이 생을 근거지로 삼는 인근에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공개 수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목격이 없었다는 점도 좀 이상하고 마치 조영숙 씨가 17일 정도 살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어떤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전화한 것 같다라고는 볼 수가 그 이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를 한 건 조영숙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확률이 조금 더 짙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가출을 했다라면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상대가 되게 친족들인데요. 조영숙 씨의 경우는 제3자인 경찰,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친오빠나 아들들에게는 아예 말없이 전화를 끊거나 아주 짧게 말을 하고 끊어버렸던 거지요. 그 이유는 내 목소리를 알아차릴까봐 이겠지요. 다른 사람일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두 가지 중에서요. 자, 사장 부부가 납치되었는데 몸값 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범인은요, 사장 내외가 그냥 없어지기만 해도 되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 아니면 감정에 의한, 원한에 의한 범행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자, 조영숙 씨 휴대전화로 17일 동안 연락을 하고 다닌 사람은 조영숙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자, 백 씨의 직장 동료요. 그 동업자인 백 씨의 직장 동료 A 씨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A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 씨가 자신에게 실종된 최 사장의 휴대폰을 주면서 최 사장의 아파트 근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은 다음에 버려라 라는 지시를 했으며, 이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백 씨의 알리바이를 조작해 주었던 행위였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영숙 씨의 휴대전화로 울산, 경주, 대구를 돌며 전화를 한 사람은 A 씨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최 사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해준 이 동조한 이 같은 직장 동료 A 씨에 대한 더 깊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최 사장이 실종된 이후 경찰서로 익명의 편지가 한 통 또 옵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이요, 경찰의 수사 활동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죠. 동업자 백 씨가요, 경찰에게 굉장히 협조적이고 경찰에게 굉장히 가까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족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동업자 백 씨였다라는 거죠. 자, 경찰에 편지가 옵니다. 경주 쪽을 조사해 보세요. 최 사장의 자동차가 발견된 곳 반경 한 1km 내외의 지점을 샅샅이 수색하면 최 사장의 시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내용을 편지에 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사의 초점을 경주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경주에는 아까 누가 있었어요? 이 씨가 있었죠. 그 사람을 조사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동업자 백 씨인데, 자, 차도 경주에 있고 경주에서 발견됐고 그 근처를 찾아보면 시신이 나올 겁니다 라는 익명의 편지를 씁니다. 누가 썼을까요? 자, 범인이 정말로 경주에 있었다면 자신에게 수사망을 당겨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행위지요. 편지의 내용이 맞다기보다는 경찰이 편지 내용을 믿어주고 거기에 수색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아주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간 그러한 의도가 담긴 편지가 됩니다.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수사의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적인 편지죠. 자, 경찰의 수사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도 동시에 미로 짐작할 수 있고요. 범인이거나 범인을 도와주는 공범의 소행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죠. 자, 계속해서 줄기차게 경주 쪽을 파보면 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동업자 백 씨였어요. 이 의문의 괴편지를 보낸 사람도 백 씨 아니면 공범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범인이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백 씨가 가장 의심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조영숙 씨의 오빠가요, 경찰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서, 아니, 우리 여동생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은 아들이 아니냐? 왜 아들한테는 전화가 한 번도 안 와? 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그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말 없이 끊는 전화가. 범인들이 가족들 주변에 있고 수사사항을 다 꿰고 있고 수사 과정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면 이런 인폼을 범인에게 주는 사람이겠죠. 2명 이상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 최 사장 보고를 처리하고 부산, 울산, 경주, 대구를 돌아다니면서 통화를 했는데 이건 혼자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범인은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로 보입니다. 백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2007년 수사 당시 백 씨의 알리바이를 조작했고 최 사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 하는 걸 협박과 강요에 의해 그러한 요구를 받았다라고 증언한 직장 동료 A씨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경찰이 백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히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에 출두하라고 출석 요구서도 보내고요. 그런데요, 그게 2012년 5월 15일이었는데요. 자, 그 이후로 바로 백 씨가 잠적합니다. 이틀 후 5월 17일 거제도의 어느 주차장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됩니다. 자, 유서를 남기는데 유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식에만 손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하다 거액의 빚을 져가지고 하필 이 비슷한 타이밍에 출두 명령서를 받은 이 타이밍에 채권자의 추심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던 걸까요? 주식 투자를 하다가 거액의 빚을 져서 최 사장 부부를 납치해서 살해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자신에게 좁혀오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자살을 한 건 아닐까요? 자, 경찰은 당연히 후자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했죠. 자, 유력한 용의자가 이미 자살을 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죠. 1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인이 자수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도 사실 더 이상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미제 사건입니다. 자, 여러 정황으로 볼 때요, 백 씨가 범인이었고 형을 살게 될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하지만 사망했으니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동업자 A씨가 최남률 씨의 동선과 자신의 행적을 조작한 점이 수상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알 길이 없다라고 수사를 종결해버려요. 자, 여러분, 부인이 살아 있었다면 강력하게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까지 죽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인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범인일 것입니다. 부인까지 없애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부인의 폰으로 화단에 발견된 남편의 폰으로 전화를 하는 기록을 남기고, 중요한 것은 핸드폰을 계속 켜놓지는 않아요. 조영숙 씨의 휴대폰이요.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울산, 대구, 경주의 위치 기록만 남기려는 의도입니다. 자, 납치 상태에서 아내에게, 조영숙 씨에게 전화를 강요한 건 아닐까요? 목소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고 목소리를 모르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친척들, 지인들에게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조영숙 씨가 아닌 여자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동업자 백 씨의 주식 투자 내용, 그 유서대로 주식 투자한 것이 맞다라면요, 자, 백 씨의 주식 투자 내용과 동업한 어떤 주변의 사람들, 돈거래 관계, 업력, 동업에 관련된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동업을 했고 어떻게 어떤 관계로 동업을 이어나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민사적인 사적인 조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백 씨가 유력한 용의자, 백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을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에 관련된 직원이나 심지어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주변인에 대한 집중적인 은밀한 조사가 필요했을 텐데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이 최 사장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버려라 라는 것을 도왔다는 이 직원, 동료 직원 A씨,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백 씨가 유력한 용의자이고 자살을 했다라면은, 이 자살을 했을지언정 백 씨가 용의자인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이 백 씨의 협박과 강요로 최 사장의 핸드폰으로 백 씨에게 전화를 하고 화단에 버리고 이런 행동을 했던 A씨, 직원 A씨는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많은 부분들을 알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A씨에 대한 조사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동료 직원 A씨, 백씨의 사주를 받았던, 백씨의 어떤 강요에 의한 부탁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A씨는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부관참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한명회는 자신의 권력과 욕심을 위해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이권을 위해서 많은 공작과 조작과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강요했습니다. 자,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백씨가 사망을 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요. 하지만 죽은 자 한 사람 혼자, 백씨 혼자 이 사건을 벌이지 않았을 확률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박과 강요에 의해 전화를 대신하여 주었다라는 이 A씨에 대한 조사도 다시 한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찰에 무언가를 제보하고 이야기하고 조사를 받을 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요. 제보한 사람은, 동료 A씨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